2018년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과 대등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일본이 높았죠. 근데 그게 같은 수준이 되었고요. 그 이후 한국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도 내려간 거 보면 꼭 코로나 때문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작년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4,621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42,24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 2,400달러 정도 지금 한국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메달은 못 따도 일본은 이겨야 하는데 일본을 이겼으니 참 이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 정도 됩니다. 1억 2,500만 정도 되니까요.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아직 일본은 우리보다 2.5배나 큰 그런 수준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1인당 GDP가 44,621달러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환율을 보니까 그 1,169원이에요. 그렇게 환산해 보면은 1인당 5,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인 가구라면 연간 소득이 2,100만 원, 2,100만 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장이 혼자서 버는 4인 가족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월 평균 1,7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받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걸 질문하니까. 아니, 그게 평균이라는데 국민의 대부분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뭐니까 9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어떤 놈이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삼성전자 임원들이 그래요? 아무튼 누가 가져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훨씬 평균 밑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체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장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걱정투성인 개인들에게 1인당 GDP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었다고
그래서 남북에 다시 훈풍이 불려나 싶었는데 일장춘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북에서 계속적으로 보냈고 또 남쪽의 국민들도 대거 청원을 했습니다. 그 숫제 복원을 하지 말든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데 이 국민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한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통신선을 다시 끊은 직후 대통령의 지지도는 큰 차이로 급락했습니다. 그것도 매스컴들이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급락했대요. 코로나는 맨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그날 급락을 합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팍 실망을 한 거죠. 송영길 대표가 제법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식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더니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북이 가장 가져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시작전권이죠. 제가 올 초에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독약을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독약을 마시는 건 팩트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는 말은 눈속임입니다. 아주 모순된 말이죠. 미국이 전작권을 인수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들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그 불가능한 조건들을 미국의 말대로 따라하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원해도 미국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문 정부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전시작전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 나라가 자기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 이건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언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조건을 충족하려고 미국의 꼼수에 번번이 좌절당하는 남북 문제를 보면 도대체 이 권력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가능한 것인가 참 회의가 됩니다. 국민은 정부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 의회 권력, 그것도 180석을 넘어서서 독재라도 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허용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권력 집중을 해줄 수가 없는 선까지 국민들이 몰아주었어요. 그럼 무언가 좀 시원하게 가슴을 긁어주는 것이 있어야죠. 조심을 하는 것인지 생각이 거기까지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부처님 마음이 돼서 다음에
조금 더 강한 리더십을 위해서 지금 희생 프라이를 날리고 있는 것인지. 한미연합훈련은 문서상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합지휘소만을 가동합니다. 물론 모든 예하부대들이 다 연합지휘소를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참모들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대로 그 지휘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옛날엔 CPX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입니다. 실제로 군대와 장비가 움직이는 훈련은 아니지만 참모들이 모여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지휘소 안에서 그 지휘관들, 최고 참모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 방어적인 성격은 맞죠. 어디가 뭐가 문제가 터졌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는 그런 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 연합지휘소 최고의 지휘소 본부 안에서 미군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한국 참모들이 참석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내일부터가 본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8.15 날에 훈련 중단의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발 좀 남북이 하나 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G7 회담에 한국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남다른 위상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대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G7 외에 초대받은 나라는 한국 외에도 호주, 남아공, 인도 이렇게 4나라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G10 또는 G11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으로 초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G7이니 G10, G11, G20, G20이죠. 이런 조직들은 사실은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어서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미적인 성향의 서구권들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하고자 만든 것들이 G7, G10, G11, G20에 해당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또 다른 한쪽을 잃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안 이렇게 사회주의권이라든가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지대의 중립권들을 선긋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진영 논리로 사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 세력의 큰 흐름을 잘 이용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제3지대 국가들의 등을 돌리는 일은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 협력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이 과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자는데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공조는 그 말이 숨기고 있는 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대중국 러시아 적대를 위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대북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연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라는 말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우리는 중국 적대 동맹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미일이 한 블록으로 뭉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이며 북과 중국, 러시아가 뭉쳐서 동아시아는 다시 냉전의 시대가 되고 우리는 시장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군비 증강에 목숨 걸어야 하는 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어왔을 때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이건 전에 한국이 대응하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나 살아있어. 우리 니네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시원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는 아직 철회가 안 됐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래도 아직 지소미아는 파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같은 도를 넘는 망동이죠. 이것이 서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해서 일본 구구와 내통을 하는 토착 왜구들은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아예 논평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반세기가 넘는 포로 생활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8.15에 우리가 해방을 맞았듯이 그들은 잔뜩 부푼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화려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모습은 간데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과 패망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허 더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때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신 것과 같이 그 폐허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평화가 있어라 하시니 평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대꾸를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자기들에게 새로운 평화를 창조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우리 앞에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즐비합니다. 오래된 남북의 대결은 좀처럼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내려놓을 텐데 다 될 것 같이 희망에 부풀던 미래는 번번이 우리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버립니다. 현실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오늘의 암담한 현실, 이것을 그나마 놓치지 않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기다림은 현실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힘입니다.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불씨가 있는 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삶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있다면 평화가 우리 앞에 어느 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새 창조처럼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대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스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어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인간이 주체가 돼서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지 사물이나 밖에 있는 것, 이 막스주의가 경제결정론을 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 오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이 막스주의의 논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희망, 기대,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그것은 언젠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주체들이고 주인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기독교는 언제나 부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 새 땅, 거듭남,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 등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를 향해서 열려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새롭게 미래를 제시해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신입니다. 이 공간적으로 내 앞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 오지 않은 그 시간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의 약속 안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미래는 성서적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본질이고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에서, 미래에서, 희망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내일이란 시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심지어는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꿈을 꿉니다. 가장 위대한 희망을 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패배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새로운 희망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일어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로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개벽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명령 속에 있습니다. 신앙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희미하게 숨쉬는 희망의 줄기를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통일을 가로막는 첩첩의 방해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으로 평화를 창조한다. 평화가 있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